네, 새누리당 비박계가 오늘 예고한대로 집단 탈당에 나섭니다. 이 탈당파는 다음 달 24일 신당을 창당하기로 해서 여당이 사상 초유의 분당 사태를 맞았습니다. 26년 만에 다시 막이 오른 사당 체제의 의미와 미래를 전망해 보겠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양문석 미디어스 논설위원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제 새누리당 비박계가 잠시 후 한 17분 정도 남았습니다. 10시에 이제 분당 집단 탈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데 탈당 규모에 대해서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애초에 탈당을 선언하고 35명 이상이 되면 탈당의 파급력이 상당히 크다고 봤는데 지금 30명 이하로 될 경우는 저는 미풍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일단은 탈당이라는 것이 상당히 큰 새누리당뿐만이 아니고 정치권에 큰 충격파를 던져서 이것이 정치권의 빅뱅의 어떤 단초가 될 수도 있는데 지금 마지막 순간에 임명진 비대위원장을 친박 측에서 임명을 하고부터 한 5명 정도가 지금 흔들리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재판 중인 의원들과 그리고 지금 국조위 위원들 이분들 몇 분이 지금 아직은 탈당을 할 시기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기 때문에 오늘 30명 미만으로 이하로 지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 주류 대 비주류의 이런 신경전이 탈당 이후에도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30명 이하면은 미풍에 그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부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생각보다는 규모가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신당이 이제는 그 친박이 없는 박근혜가 없는 친박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실체가 없어 보이지만 친박이 없는 비박도 정체성을 갖기가 힘들거든요. 그런데 신당에서 뭔가 정체성을 가질 수 있으려면 인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독특한 자기들의 주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그게 형성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게 신당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과두 정치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과두 정치의 한계나 아니면 뭐 사악한 사람들은 부족 연합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유승민계와 김무성계라고 하는 대지주들 그리고 자잘한 지주들이 연합을 한 거다 이런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은 그 마이너한 연합 부족들은 굉장히 소외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대의명분이 있지 않으면 이걸 극복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가지고 좀 신중론을 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지금은 결국은 친박 새누리당이 지금 변수가 있습니다. 일단 보수 진영의 경쟁 관계이기 때문에 새누리당이 어떻게 하느냐, 임명진 체제가 어떻게 안착하느냐도 변수가 되는 거고 신당의 지도 체제가 어떻게 되느냐, 리더십을 가질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게 변수가 되는 거고 또 하나는 반기문 총장이 내년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판단이 돼서 그걸 가지고 결국 내년에 창당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이냐 네. 그것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야 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양문석 이사장님 의견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어쨌든 핵심 슬로건이 친박 패권주의에 대한 반발과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사당화에 대한 반발 이 두 가지가 이제 실질적인 명분이잖아요. 이 명분에 대해서 충분히 의미가 있다. 그런데 정치 세력으로서 한국에서 안착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이 뭐냐라고 했었을 때 지역적 기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이번 이 새로 나오는 비박들의 지역적 기반이 어디냐라는 부분에서 상당히 모호합니다. 나경원 의원이 실질적으로 탈당을 주춤거리는 이유가 아마 거기에 있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부산과 대구 일부가 연합한 이 비박들이 과연 실질적인 정치 현장에 있어서 이후에 지자체 선거와 대통령 선거와 지자체 선거와 다음 총선을 쭉 놓고 봤을 때 탄탄한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두 번째, 확고한 어떤 정치적 스타에 의한 팬덤을 형성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것도 없다. 이제 이런 상황에 있어서 대권 후보로서 유승민은 약하고 그리고 김무성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에서 지역 기반조차도 없는 상황에 있어서 현재의 탈당이
어떠한 파급력과 영향력을 미칠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러면 결국 밖에 있는 뭐 김용태, 뭐 남경필 그 외에 정의하나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동안 제3지대의 여권 출신들의 그 선수들이 그 배치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재호 그 전 의원 같은 뭐 널푸른 한국당인가요? 이제 그 그룹들이 그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모두도 똑같은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대통령 후보도 없고 그다음에 지역적 기반도 없는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라면 30명이 나온들 40명이 나온들 상당히 그 나오자마자 거친 풍파에 엎어지는 배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저는 봐요. 전반적으로 세 분 모두 신당의 1차 탈당은 기대에 좀 못 미친다 이런 평가를 내려주셨는데 지금 1월 초에 2차 탈당도 예정돼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좀 앞으로 약간 탈당 동력이 부족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까? 예, 탈당 동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친박 대 친이의 대결 구도가 MB 정권에서 있었다면 여기에는 친박 안에서의 권력을 만든 사람과 권력을 누린 사람의 싸움이거든요. 예를 들면 유승민, 김무성 이분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만드는 과정에 있어서 1등 공신들이라 말이죠. 그런데 지금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 내정자에서 나가라고 요구받고 있는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이정현 이 사람들 소위 말하는 친박의 핵심들은 권력을 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즉 권력을 만든 사람과 권력을 누린 사람들을 놓고 국민들의 시선에서 봤을 때 저들이 다른 사람들이냐 다른 집단들이냐라고 평가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국민들은 똑같이 친박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만든 사람이든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권력을 누렸던 사람이든 개찐도찐이다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높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얼마만큼 친이계가 많이 붙어주면서 그 원조 친박들의 색깔들을 탈색시켜 주느냐의 그 부분이 일정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겠으나 똑같은 사람들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들인데 무슨 갑자기 서로가 노선이 다른 양, 그다음에 합리와 비합리의 싸움인 양 이렇게 그 구도를 짜는 것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우습게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치적 지지층에 있어서의 동력들이 붙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정치를 하려면 당당해야 된다고 봅니다. 개혁적 보수라는 것을 내놓고 탈당을 한다는데 그것은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정권을 출범시킨 분은 친박 대 비박, 소위 말해서 김무성 전 대표는 그때 당시에 대선 선대 본부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을 만드는데 1등 공신이고 그래서 비박을 저는 나은 자 이렇게 얘기하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취임하고부터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은 소위 말해서 친박인데 이분들은 기른 자 아닙니까? 그러면 나은 자와 기른 자가 부모 관계인데 이렇게 보면 둘이 똑같은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을 떠난다고 해서 이 책임이 면피가 되겠습니까? 이건 당당하지 못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고 물론 우리 한국의 정당이 미국 정당과 다른 면이 상당히 많고 그런데 이 새로운 정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물, 구도, 정책 이 세 가지가 일체화돼야 되는데 인물이라는 것은 한국 정치에서 인물은 커다란 어떤 대선 주자급의 지도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비박 이탈 세력에서 유승민 의원이 대권 주자라고는 얘기를 하지만 그것은 그때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과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봐준 것이고 본인이 정치 세력화를 하거나 정치적으로 이룬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이런 차원에서 유력 대선 주자라고 할 수가 없을 것이고 그리고 구도면에서는 보수와 진보의 구도인데 야당은 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로부터 어떤 진보적인 그런 것이 하나 뭉쳐 있고 이쪽은 지금 기존의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권과 같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이탈해서 또 다른 보수 저는 새로운 영역이 없다고 봅니다. 새누리당을 비판해서 새로운 정책 아젠다를 약간 진보 쪽으로 가면 그것은 민주당이 곧 해버립니다. 그러면 민주당을 입당하는 것이 낫다고 보고 그리고 이념, 정책 마찬가지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소위 말해서 제3지대 빅텐트론인데 이것은 개헌이죠. 근데 이 개헌이라는 것을 하는 것은
권력적인 욕심이 가득 찬 사람들이 권력을 잡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만드는 빅텐트입니다. 이것은 국민들이 용납하겠습니까? 개헌을 하려면 국민의 기본권이라든가 영토라든가 이런 부분부터 전반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권력 구조를 놓고 하는 것은 이것은 성공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 화면에도 나가고 있었는데 지금 비박계 의원들이 잠깐 사진을 찍는 모습도 보였거든요. 네. 사실 새누리당 분당이 애초에는 35명 이상이다 이렇게 될 건데 오늘은 또 30명 안팎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탈당을 주저하는 의원들은 왜 그런 걸까요? 일단은 지금 탈당하겠다는 분들이 주력은 친이계 아니겠습니까? 예전의 친이계예요. 비박계의 핵심은 역시 친이계다. 일부 비박계의 원조 친박들도 있지만 결국은 그 주력은 친이계라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임명진 내정자가 친이계란 말이죠. 그러면은 친이계의 그 리더십을 들어서 있는데 탈당할 명분이 굉장히 약하다. 게다가 임명진 내정자가 와가지고 그러면서 그 핵심 친박들은 이선 후퇴를 지금 선언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후속 조치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과연 탈당을 하는 게 맞느냐라고 하는 게 첫 번째 명분상의 문제가 있는 거고 네. 두 번째는 역시 보수당은 그 영남을 배제하고는 하기가 우리나라 지형에서는 영남을 배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보면은 여론조사를 쭉 해보면은 지난번에도 신당에 대해서 기대가 가장 높을 때도 영남에서는 뒤로 밀렸거든요. 새누리당이 더 앞섰단 말이죠. 그런 걸 보면은 지역에 있어서의 지지라고 하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는 거고 세 번째는 역시 대선의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일단 임명진 내정자로 인해서 명분이 많이 약해졌다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이 사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명분이 약해진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임명진 그 비대위원장의 일성을 이미 또다시 그 핵심 친박들이 좌절시키고 있는 거거든요. 현실적으로 오늘 뭐 이야기했던 게 서청원, 그다음에 최경환, 이정현, 정계 은퇴하라고 지금 그 압박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친박 핵심들이 이런 법에도 없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냐. 당헌 당규에는 출당 조치하려고 그러면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초월적이고 지금 초법적이다라는 시간이 걸 10시가 돼서 거죠.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들이 집당 탈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출발했습니다. 네, 말씀 함께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의 일원으로서 국민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정권을 주권자의 뜻에 부응하는 정권이 되도록 만들지 못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며 국민 여러분께 깊은 반성과 함께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의 구심점이 되고 질서 있고 안정된 개혁을 위해 희망의 닻을 올립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사회 통합과 따뜻한 공동체 구현을 위한 국민적 열망을 담아 새롭게 깃발을 듭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보수 가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보수는 훌륭한 전통과 유산을 계승하고 잘못된 부분을 고칩니다. 보수는 사적인 이익 추구보다는 공적인 대의를 존중합니다. 보수는 개혁하고 변화하면서 국민의 일상을 지킵니다. 보수는 헌법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수호하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법치주의를 중시합니다. 저희가 결별을 선언한 새누리당 내 친박 패권 세력은 진정한 보수의 가치를 망각했고 그 결과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국민의 절박한 외침과 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의 불똥 정치에 의해 저질러진 사상 최악의 헌법 유린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을 비호하며 국민 앞에 후한 무치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치는 책임지는 것인데 친박 패권 세력은 자신들의 기득권 연장을 위해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았고 헌법 수호를 위한
동료 국회의원의 노력을 배신과 폐륜으로 매도하며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습니다. 기득권에 매달려 반성과 쇄신을 끝끝내 거부하고 국민으로부터 공분의 대상이 된 새누리당은 더 이상 공당일 수 없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새누리당을 망가뜨린 친박 패권주의를 극복하고 진정한 보수정권의 재창출을 위해 새롭게 출발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가치를 목숨처럼 지키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따뜻한 공동체를 실현할 새로운 보수정당을 세워가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더불어 사는 포용적 보수, 서민과 중상층의 삶을 먼저 챙기는 서민적 보수, 부정부패를 멀리하는 도덕적 보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책임지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국민과 당원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기고 국민과 당원과 함께 호흡하는 동행하는 보수가 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과거에만 매달리는 수고, 사회 변화를 거부하는 반동, 국민을 외면하는 권위주의를 철저히 배격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민주정당임을 선언하며 당내 민주주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민주주의는 결과보다 절차를 중시합니다. 여러 사람의 의견이 모이는 과정에서 다소 시끄럽고 잡음이 날 수도 있지만 그러한 과정이 민주주의를 성숙시키고 아름답게 합니다.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 국민과 당원의 뜻이 실시간으로 당에 전달돼 반영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습니다. 기존 정당들에서 나타난 특정인 중심의 사당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맥 중심의 정치, 지역주의 정치는 절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창당 과정과 공식 당명, 정당 정책들부터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국민이 주인이라는 민주주의의 본뜻을 실현하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치주의 실천에 앞장서겠습니다. 법치의 실현이 정의의 실현입니다. 법 위에 사람이 군림하는 인치는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체제이며 정의를 무너뜨리는 체제입니다. 국민과 헌법이 대통령과 국회의원보다 위에 있는 진정한 민주공화국과 법치국가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탄핵 정국을 맞아 일부 세력은 법치주의 기본 정신을 망각하고 과격한 운동 세력의 사고방식으로 국정을 이끌겠다는 위험천만한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세력은 자칫 온 국민이 피땀 흘려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나락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법 앞에 평등이라고 하는 헌법 정신을 지키고 국가 발전과 민생을 위한 법치주의 구현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개혁보수신당은 진정한 시장경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속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제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시장경제는 공정한 룰 속에서 꽃피울 수 있으며 법과 제도를 유린하는 범법과 반칙이 결코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기업들은 적극 지원하되 중견, 중소기업에 대한
네, 지금까지 정병국 개혁보수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의 창당 공식 선언 발언을 함께 들어보셨습니다. 이제 관련해서 대담을 계속 이어가 볼 텐데 교수님께서 조금 전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뭐 정치의 기본적인 목적, 뭐 좋은 말은 다 나열한 것 같은데 이것이 정치는 현실입니다. 네. 뭐 지금까지 우리가 지역주의를 배제하지 못해서 정치가 지역 패권주의로 흘렀겠습니까? 민주화가 87년에 달성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정치는 후진적인 것을 면치 못한 것은 현실 정치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한 것이지 이론이라든가 강령은 너무나 훌륭하지 않습니까? 특히 오늘 뭐 사회통합, 따뜻한 보수가 따뜻하면 그것이 뭐 어떤 건지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이런 개념 정리부터 이제 해야 될 것 같고 또 지역주의 배제. 그러면 이제 앞으로 본인이 출생한 지역에 가서 출마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런 상황에서 뭐 궁극적으로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고 하는데 일단은 이것이 앞으로 상당 과정에서 정강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당내 어떤 유력 주자들 간의 어떤 파열음이 상당히 강화될 것이고 특히 내부에서 어떤 갈등이 외부적인 충격이랑 또 엮이면서 이것이 상당히 큰 어떤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 지금 탈당 세력이 주춤하는 것도 애매한 지점에서 지금 신당 창당을 한다는 것이죠. 국민들 보기에는 이것이 난파선을 탈출해서 임시 피난처로 갔다가 다시 올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어떤 신당에 대한 어떤 그 파급력 효과가 저는 상당히 적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현실과 이론은 다르다. 좀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만큼 내년 1월 24일에 공식 창당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게 보수 신당이 순항을 할 수 있을까요? 현실적으로 순항할 가능성이 높지요. 어쨌든 친박 패권주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으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는 큰 의미고 그리고 수구, 반동, 권위주의라는 표현을 정병국 그 창당준비위원장이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이 수구, 반동, 권위주의라는 표현들을 이제까지 누가 받아왔던 그 대상이죠. 한나라당 시절부터 신한국당, 한나라당, 새누리당으로 이어지는 일관된 이 그 보수당의 흐름 속에서 계속 진보 영역에서 비판했던 대표적인 표현이 수구 반동 권위주의였거든요. 이 표현을 지금 창당준비위원장인 정병국 위원장이 썼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충격적이다. 얼마만큼 이 문제를 털어낼 것이냐에 대한 강력한 의지는 표명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는 차별화 없이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명확하게 하고 친박과 비박을 이제는 비박이 그 진짜 보수로서의 영역으로 가고자 하는 그 명확한 입장 표명을 했는데 네 가지 이야기했잖아요. 포용적 보수, 그다음에 서민적 보수, 도덕적 보수, 책임지는 보수. 이 부분들이 그동안의 진짜 보수의 핵심으로 자신들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포용적이지 않은 보수, 비서민적인 보수, 그다음에 도덕적이지 않은 보수, 책임지지 않은 보수는 새누리당이다라고 하면서 가짜 보수와 진짜 보수를 나누는 핵심적인 그 4대 강령을 사실상 던졌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현재까지 나오는 내용들이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했던 유승민 의원의 따뜻한 보수와 맥이다 했는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을 좀 구분해서 봐야 됩니다. 네. 안보는 정통 안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다음에 경제와 복지 영역은 사실상 민주당하고 크게 다르지 않아요. 즉 상당 부분 좌클릭을 해오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고 개헌은 또 좀 다른 입장인데 여기서 가장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정책에 대해서 이제 그 고민이 될 겁니다. 첫 번째, 역사국정 교과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두 번째, 사드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이냐. 당장 눈앞에 떨어진 그 일본과의 관계 위안부와 그다음에 군사정보와 관련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 있어서 개혁보수신당이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은 정말 새누리당하고 달리 가는구나, 차별화하는구나, 자신들의 그동안의 죄를 사죄하고 국민들 앞에 정말 그 맑은 모습으로 나타나는구나라고 볼 것이냐, 그 밥에 그나물이 될 것이냐는 이런 선언적이고 거시적인 표현보다는 구체적인 정책 속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어떻게 밝혀내느냐가
그 관건일 거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부분에서 우려가 되는 게요. 지금 보수신당의 투톱이죠. 김무성과 유승민 의원이 뭐 정강이나 정책에서 뭔가 이견이나 의견 차이가 많다라는 이 점에서 우려를 표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두 분이 지금 오늘 나경원 의원이 뭐 합류를 안 하겠다라는 것도 유승민 의원의 그 얘기가 너무 독단적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너무 좌클릭으로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우려가 있었다는 게 명분이에요. 그런 면에서 명분상으로는 둘 간에 확실한 그 노선 차이가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본질적인 차이는 역시 대선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 당이 정권을 창출해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정권 창출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냐, 보수 정권을 다시 만들 희망을 국민들한테 줄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 좀 다른 면이 있는 거죠. 지금 저기도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신당은 친박 패권주의에 대한 그 국민적 저항을 등에 업고 나왔어요. 그런데 이미 친박 패권주의는 지나간 얘기란 말이죠. 미래에 대한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양문석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구체적인 노선과 방향성, 정책, 그리고 또 나아가서는 대선의 공약들이거든요. 그거를 가지고 어떻게 국민들을 설득할 것이냐, 국민들한테 보수 정당의 가치를 어떻게 경쟁을 통해서 알릴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이 과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대선에 있어서는 김무성 그 정책 노선도 굉장히 다를 뿐만 아니라 대선 전략 후보에 대해서도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지금 김무성 대표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유승민으로 승리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전제에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반기문을 영입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거기에 비해서 유승민 그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내가 TK를 그 원조 TK니까 내가 나가가지고 대선에서 이기든 지든 내가 나가는 게 원칙적으로 맞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반기문 총장 들어와가지고 같이 경선을 하자,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반기문 총장이 뭐 들어와가지고 경선을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본질적으로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노선이나 이런 굉장히 많은 미사여구가 있지만 결국은 대선 전략의 차이다. 그 대선 전략은 인물에 가는 걸로 귀결되고, 그 인물에 대한 건 김무성 과 유승민 이 둘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접점들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노정이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뭐 의지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이어져 오는 거죠. 오늘 보니까 지금 29명이 지금 탈당 대열에 합류를 해서 네. 최종 29명인데 예. 친박계가 장악하고 있는 새누리당은 일단은 선방을 했다고 봅니다. 30명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상당히 이 탄력에 대해서는 일단은 불을 껐다 이렇게 보고, 특히 오늘 김성태 청문위원장이죠. 네. 김성태 위원장이 여기에 합류한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 숫자적으로 상당히 적어졌기 때문에 김성태 위원장은 당초에 청문회가 끝난 다음에 합류하기로 했었는데 지금 다급하기 때문에 오늘 29명에 올리기 때문에 올렸고, 그리고 장제원 의원, 하태경 의원도 마찬가지로 보류를 한다고 했었는데 상당수 이탈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오늘 탈당 명단에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지금 내부적으로 전열이 상당히 흐트러진 상태로 일단은 탈당을 결행한 것 같습니다. 네. 네. 근데 제가 보기엔 전열이 흩어진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새누리당에 있어서 그 몇 가지 상징적인 숫자가 있습니다. 지난 탄핵 때 62명의 새누리당 그 국회의원들이 탄핵 가결에 찬성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다음에 나경원 정우택 경쟁에 있어서 62대 52, 비박이 55표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55표가 맥시멈이죠. 그런데 여기에 전국구 의원들은 당을 옮기면 안 되기 때문에 전국구 의원들을 뺀다라면 아무리 많이 잡아도 40에서 45가 맥시멈입니다. 40에서 45가 맥시멈인데 이 중에 그 10명 중에서 15명을 제외하고 지금 거의 다 붙었다라고 한다면 기존의 소위 말하는 비박이라는 흐름 속에서 최대치를 그 숫자로 봤을 때 40에서 45를 놓고 본다라면 29명이 붙었다라는 거는 대체적으로 나올 사람 다 나왔고, 그다음에
그 현재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안 나오겠다가 아니라 남아 있는 사람들을 좀 더 규합해서 나오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나가는 거는 당연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에 있어서 그 5명에서 10명 정도를 나머지 그 규합해서 나온다라면 비박이 가지고 있는 그 힘의 최대치를 사용한 것이고, 그다음에 새누리당 내에 친박 패권주의와 박근혜 대통령의 사당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29와 30의 의미가 아니라 최대치가 어디냐로 놓고 봤을 때 근접한 나올 만한 사람 다 나왔다, 나오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는 거죠. 네, 지금 그렇다면 보면은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시는 게 상당히 뭐 의미가 있는데, 본질적으로는 처음에 탈당 얘기를 했을 때 34명이 나간다고 얘기를 했어요. 거기에서 그 몇 명 줄었다라고 하는 건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며칠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느냐, 그런 것들이 문제인데, 기본적으로는 새누리당 당내가 친이계의 비대위원장을 모셔다가 정비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친박계 신당이 비박계 신당이 내부의 균열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서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이 규모를 좀 줄이는 거 아닌가. 그리고 본질적으로는 내년에 있을 대선에 대해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반기문 총장이 15일 날 들어오셨을 때 반기문 총장이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지금 봐서는 새누리당도 신당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네. 면에 있어서는 역시 아까 그 나경원 의원 얘기했는데, 나경원 의원은 사실은 유승민계라고 하기는 좀 힘들고, 결국은 다음 대선에서는 반기문으로 가야 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역시 유보하는 거는 확실하게 몸을 담지 않는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 신당이 오늘 이탈해서 새로운 신당 작업에 참여한 것은 국면 전환 카드가 충분히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국민들이 촛불도 들겠지만 앞으로 새누리당이 어떻게 쇄신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가, 그리고 신당과 기존의 새누리당이 누가 더 쇄신을 더 잘할 수 있는지 그것을 주시하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새로운 충격파 던지면 이 도미노 현상이 상당히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물론 야권에도 이런 영향이 가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새누리당이 훨씬 임명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큰 쇄신 작업에 쇄신 작업을 몰아칠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나경원 의원도 오늘 여러 명을 규합해서 1월 달에 탈당한다고 했지만,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런 의지가 약해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새누리당 측에서 나경원 의원한테 앞으로 향후 어떤 큰 당의 어떤 임무를 이렇게 요청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개혁에 남아서 개혁에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네. 네. 이 사당 체제 이야기도 좀 짚어보고 싶어요. 26년 만에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당연히 더불어민주당이 가장 유리하겠죠. 예를 들면 대선 구도에 있어서 문재인, 박원순, 김부겸, 안희정, 이재명 합치면요 거의 50% 가까이 나옵니다. 거기에서 후보 단일화 해서 나오면 해가지고 당내 경선에서 1등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40% 이상을 가지고 가는 구도잖아요. 그 다음에 제3지대라고 자칭을 하지만 국민의당의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가 지금 아주 8% 박스권 안에서 지금 못 움직이고 있잖아요. 두 자리를 달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거기 한 그룹. 그 다음에 말 그대로 이제 신당과 보수 세력들이 꾸려내는 후보가 사실상 유승민 후보 한 명밖에 없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5% 이하에서 지금 맴돌고 있고, 그러면 결국은 반기문 총장이 국민의당에 가서 경선을 하느냐, 안 그러면 보수 신당과 현재 밖에 나와 있는 제3지대가 규합을 해서 거기에서 경선을 하느냐인데, 현실적으로 조직적인 지원을 받기는 힘들잖아요. 새누리당의 평균 전국 지지율이 15% 박스권에 들어와 있고 20%를 못 넘고 있으면
반기문 총장이 개인적인 인지도와 지지도를 통해서 이 문제를 뚫어야 되는데 20% 약간 상회한다면 그럼 기본적으로 40대, 20대, 10의 구도가 3자 구도가 펼쳐졌을 때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현재 보수의 분열은 더불어민주당에게 가장 유리한 국면을 창출해주는 또 상황을 만드는 거죠.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역대 대선을 보면 지금은 이렇지만 막판에 가면 합칠 것이다. 51대 49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네. 그 새누리당도 이렇게 가지만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새누리당 비주류가 오늘 탈당해서 개혁보수신당을 만든 것은 개헌을 저는 전제로 해서 개헌이 이루어졌을 때 힘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개헌의 가장 큰 반대 세력이 저는 민주당의 문재인 전 대표, 유력 주자 아닙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표에서 개헌이라는 것을 허용했을 때는 문재인 대수로는 한순간에 꺼지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끝까지 개헌을 하되 차기 정권에서 하자 이것을 강하게 주장할 수 있을 텐데 그러면 신당이라든가 제3지대에서 개헌 추진 세력들은 어느 날 순간 이 설다리가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그렇게 봤을 때 보수는 분열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은 분열의 모습을 보이지만 대선이 언제 치를지는 모르지만 그 직전에 저는 보수는 하나로 다시 합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우석 부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시죠. 지금 그 국민들은 지금 이 교훈이 그 실질적으로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그냥 바꾸느냐, 사실은 지금은 4.19나 60 항쟁과 비슷한 그 패턴이거든요. 그때는 개헌을 이뤘어요. 지금은 개헌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긴 과정에 있어서 걸림돌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고 국민들도 조만간 탄핵 국면은 이제 마무리됐으니까 이제 전열을 또 갖추고 나면은 그다음에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개헌 정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 개헌을 반대하는 것들은 호언 세력은 반개혁적이다라고 하는 꼭 국민들이 생각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런 면에서 지금은 굉장히 그 민주당이 유리하다, 문재인 대표가 유리하다 보겠지만 결국은 탄핵 정국에서는 친박이 고립되는 거고 개헌 정국에서는 친문이 고립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대선 정국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면은 지금 영호남이라고 하는 전통적인 지지층이 확고하지 않은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허약한 기반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도가 높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 모시고 개혁보수신당의 앞날과 앞으로의 변화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봤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우석 미래전략연구소 부소장, 양문석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사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